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담을 합니다. 양측에서 3명씩 배석하는 오늘 회담은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1시간쯤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영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 조직위원장이 잇따라 출연해서 영수회담 등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현안을 얘기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먼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 좀 제기를 해왔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의제를 좀 핵심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까지 좀 광범위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회담 제안을 받았던 지난 19일에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의제를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어제도 민주당은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좀 재차 촉구를 한 만큼 이런 문제들이 오늘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의제 조율 과정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를 해보자고 한 만큼 여러 현안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회동 후에는 양측이 각각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러 현안들이 좀 오간다고 예상이 되면 오늘은 당장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만남 자체에 좀 의미를 두는 게 맞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를 계속 압박해왔죠. 네, 이번 회담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서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면서 이런 민심에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압박을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맞섰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에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강탈이라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다시 회동합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 놓고 재협상할 예정이죠. 네, 앞서서 이 쟁점 법안 처리에 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23일에 한번 만났었는데 합의가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만나는데요. 사실 입장차는 좀 여전해서 합의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총선을 압승한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은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 다음 달 2일 또 28일에 본회의 개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이 민감한 의제들을 이번 국회 내에서 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죠. 네, 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온 대로 이런 쟁점 법안들은 처리 불가다, 의회 폭거다까지 하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석수에서 열세니까는 뾰족한 수는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차피 의석수가 21대나 또 다가오는 22대나 구도가 사실 좀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번 다가오는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다. 이런 해석도 지금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오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 3차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이 비대위에 관한 의견을 듣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상황 수습을 위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이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좀 뽑기로 결정했었는데 오늘 좀 과연 이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비윤 김도읍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번 총선에서 부산 강서에서 이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김 의원은 이 4선에 성공한 이 박대출 의원과 함께 이 3선이 되는 김성원, 또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혀왔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에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기록했어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리그 16호 골을 이번 이 북런던 더비, 이른바 이 더비에서 넣었습니다. 후반 42분에 벤 데이비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좀 성공을 시켰는데요. 세 경기째 이어온 골 침묵을 깨고 넣은 리그 16번째 이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또 경기 막판에도 좀 특유의 좀 위협적인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이 추가골을 노리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성공은 못 시켰습니다. 소속팀은 졌죠? 네, 소속팀은 졌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더비로 불릴 만큼 큰 경기고 또 특히나 많은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번에는 또 특별히 두 팀 모두 1승이 좀 절실히 했는데 아스널이 결국 가져갔습니다. 절박한 두 팀의 팽팽한 승부는 전반 15분에 이 토트넘의 자책골로 좀 아스널 쪽으로 좀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은 아스널 기세에 눌려서 전반에만 무려 2골을 더 내주면서 3대 0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승부가 나는 것 아니냐 했는데 토트넘이 반격을 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까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서 한 골 차까지 좀 따라붙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끝이었습니다. 3대 2로 토트넘이 아스널에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추가에 실패를 하면서 4위 경쟁에 좀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이 치였음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먼저 사고가 난 이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좀 나고 말았는데요. 이 차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으니까 차단봉이 좀 임시로 제거된 곳, 이런 곳을 통해서 지상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토요일 27일 낮이었는데요. 2살 아이가 있었는데 택배 기사가 이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를 발견을 못하고 이 사고가 났고 머리를 아이가 결국 크게 다쳐서 너무 안타깝게도 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배차가 어떻게 진입했느냐일 텐데 이 부분은 경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택배 기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7살 아이를 키우는데 이 택배차가 이 지상 출입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아이에게 사실 몇 번이고 주의를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택배 기사분들이 못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주의를 집중을 못하고 확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택배차뿐만 아니라 지상에 출입하는 차에 얼마든지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고가 너무너무 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비슷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비염이나 소화 불량 치료를 위한 한박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요? 네, 이 한방 첩약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한방 첩약은 이 여러 가지 약재가 섞인 한방 약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알레르기, 비염 또 소화 불량의 목적으로 이 지어진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의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단계에서 적용받는 질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염이나 이 소화불량 질환 등과 함께 앞서서 적용이 됐었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또 안면 신경마비 또 월경통까지도 그대로 이번 2단계에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이 1단계 시범 사업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사업에서는 좀 부담률이 일부 좀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30%, 또 한방병원과 병원에서는 40%, 종합병원에서는 50%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또 질환별로 20일까지로 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이 범위를 초과를 하게 되면 환자가 전액 돈을 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환자들이 10일을 기준으로 약 4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만 되면 이 첩약을 이번에 복용을 할 수 있게 돼서 경제적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공화당 거물 여성 정치인이 강아지를 죽인 사실이 공개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치권의 때 아닌 강아지 논쟁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통령 후보는 공화당의 거물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크리스티 노엄, 이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인데요. 이 노엄 주지사가 다음 달 출간하는 회고록의 발췌본을 구해서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좀 어떤 논란이냐면 이 회고록에서 노엄 주지사는 크리켓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14개월 된 강아지가 훈련을 잘 받은 사냥개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공격성이 심해서 결국에는 자갈밭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노엄 주지사가 이 회고록에 강아지를 죽인 사실을 굳이 이렇게 밝힌 거는 결단력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를 했는데요. 노엄 주지사는 이것도 모자라서 기르던 염소 한 마리가 이 냄새가 좀 심하고 자녀들을 괴롭힌다 이런 이유로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좀 총으로 쏴 죽인 사실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좀 전해지자 SNS를 중심으로 정말 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측은 강아지 산책시키는 모습 혹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조적인 이미지를 창출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제주에는 산간 위주로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진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감안해서 5에서 30mm 정도만 더 내리겠고요. 호우주의보는 7시 일기에 해제됐습니다.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강하게 올 수 있겠고요. 충청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전남해안과 경남은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 10에서 40, 중부지방 5mm 정도 오겠는데요. 서울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주된 비가 오는 지역 위주로 기온이 더 내려가서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로 가장 소폭으로 하강하고요.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16도에 머물겠고 대전 20도, 대구 17도, 전주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해상에 안개 끼는 지역 많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늘 밤 대부분 그치지만 내일 아침까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상도 지하차도 지나서 2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쭉 정체인데요. 1시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탄천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는 30분 정도 필요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에서 상일 쪽으로 정체입니다. 상일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고요. 이후 하남에서 광암터널 또 송파에서 모두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또 죽전에서 수원 사이 밀리고요. 경부 동탄터널 안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또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10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짜여진 의지 없이 만나는 회동이어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선고지 오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좀 뭐 마음가짐이나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어깨가 무겁다든지 어깨 힘이 들어간다. 아니, 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더 겸손하고 네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만 심판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갖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 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각오 말씀하셨고요. 자, 의제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던 영수회담이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만나겠다며 대통령실이 제안한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습니다. 일단 의지 없이 만나기로 한 결정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가도 굉장히 높고 중동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제1당이 된 다수당의 당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2년 만에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제 문제가 갖고 끄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이 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를 갖다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방송에서도 지금 같은 비슷한 그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다 뭐다 심지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기류가 어쨌든 바뀌고 그 이 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새 뭐 다른 일로 바빠갖고요. 뭐 대표와 소통할 기회는 없고 다만 뭐 대표 주변에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많고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견들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뭐 찬반 양론이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제1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첫 만남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국민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또 그런 결심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도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응하고 또 답변을 주시길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주제들 뭐 의제들 가운데 과연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어떤 내용을 올릴지 이제 우리가 관심인데 윤 대통령이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주제도 올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민생 현안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야 간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게 민생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주장해왔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의사분들의 어떤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국회에서 저는 가능한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건 다 민생 문제고요. 나아가서 정치 현안 문제가 소위 말하면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현안들이 있는데 저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
자, 양측에서 각각 배석자 3명이 나옵니다. 1시간 또는 1시간 플러스 알파 뭐 이 정도 뭐 회담을 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른바 좀 결과, 네네. 절충안이라 그럴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그렇게 다 있다가 두 분의 단독 회담도 좀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하면은 네. 배석자 있는 상태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다음 단계로 뭐 단독 회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민생 현안에 관련해 갖고 합의점이 없다고 하면 다른 예민한 문제에 관련해 갖고 단독 회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이 성과가 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고 하면은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했던 가장 큰 계기는 이번 총선 결과 아니겠습니까? 총선 민심이고 두 번째 그 이후에 급락한 그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지. 그래야 어쨌든 국정 전환의 방향도 만드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하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른바 빈손 회담이죠. 예, 그러면 뭐 두 분 다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빈손 그럼 회담은. 국민들이 예. 대통령 역시 바뀌지 않았구나. 총선에서 그렇게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안 바꾸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거예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참모들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결론을 작은 거라도 어떤 합의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합의가 되기를. 네. 또 그 시작은 일단 모임의 정례화 하고 또 민생 현안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아침 신문에 네네. 사설을 보니까 정례화만 해도 그 성과 있는 거다. 뭐 이런 제목의 사설도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아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모임 정례화라든지 그런 것들만은 최소한의 결과물은 있어야 된다. 그런 네, 취지시죠?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이전에도 이제 영수회담이 사실 많았고 뭐 DJ 대통령 때나 이럴 때 영수회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런 결과물 없는 영수회담도 또 많았어요. 네네. 근데 그야말로 뭐 의학 분업을 그 영수회담에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또 결과물이 있는 영수회담도 그렇죠. 네.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는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의 모멘텀을 이제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찾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거든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예. 최소한 야당의 목소리, 그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 영수회담 직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깜짝 회동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수회담 앞두고 좀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요. 뭐 두 분은 예. 원래 잘 아는 사이이고 네. 서로 신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조국 대표께서 연석회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관련해서 뭐 우리 당에서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또 그 이전에 약속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난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두 정당의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서로 또 여러 가지 의제라든가 또 정책 과제에 관련해 갖고 협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화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영수회담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의원님 이제 당연히 도전하시는 거죠? 네, 도전합니다. 출마 선언하셨나요? 아직은 뭐 네. 그 육선의 두 분 의원님께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영수회담 결과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3일 날 예, 5월 3일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주변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네 분이 뛰고 있는 건 저희가 다 아는데 네네. 출마 선언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의원만 출마를 기정사실한 거 그죠? 네 분 다 기정사실. 기정사실한데 정식 출마 선언만 안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육선 의원 두 분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역시 이 동방예의지국의 의원님답게 말씀하셨고요. 자, 도전 결심을
굳히신 배경이 뭡니까? 결국 그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도 있지만 국회는 도대체 뭐 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보다 적극적이고 좀 단호한 리더십으로 좀 강하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마를 했고요. 어쨌든 국회 제 역할, 민생을 챙기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내고 하는 이런 민생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또 제가 지금까지 4선을 경험하면서 능력을 좀 발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4명 후보 가운데 의원님은 뭐 그동안 합리적 온건파로 이제 분류돼 왔습니다. 합리성 있는 의원이다. 또 그래서 그 여당 쪽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요번 그 국회의장을 뛰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른바 선명성 경쟁 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 그 경선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예.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장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 또 상대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여야를 갖다가 어쨌든 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소수파를 존중하되 다수결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네.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합의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동일선상에서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국회의장도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원칙을 얘기하고 했던 것이고요. 또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는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려가고 국회 의사 진영을 좀 신속하게 또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지원 당선인이 저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저희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천명성 경쟁은 자기가 보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본다. 플러스 뭐 지금처럼 약간 일사불란함 이런 모습은 정치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야 대표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 방식이 본래는 최다 득표제였는데 과반 결선 투표제로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뭐 한 분만 나와서 추대되거나 또는 두 분이 나와서 의원들 상대로 조용하게 경선하거나 이랬습니다.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다수 대표들은 약간 정당성이라든가 정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대표성 반영이 있어서요. 대표성의 문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의 권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반이 넘는 분이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추미애 의장 추대를 요구하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관례에 따른 본인이 영순이다. 그런데 갑자기 룰이 바뀌었다면서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을 반영하는 방안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뭐 취지도 되지만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도 유례도 없는 일이고요. 국회의장은 여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겁니다. 네네. 여야 대표 그렇죠. 여야가 다 모여갖고 국회에서 뽑는 거니까요. 국회에서 뽑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당에서 추천된 국회의장이 의장도 결국엔 뭐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자기를 뽑아준 당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수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소통이 부족한 거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느 분이 뭐 의장이 되든 어차피 다수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당원들 또 다수당과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영수회담을 열리는데 영수회담 의제 놓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들 간에 이제 신경전도 좀 있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제를 올릴 것이냐 놓고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 의원 입장이 달랐고 추 당선인이 이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 의원님을 겨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과열되고 이렇게 상대 후보를 저격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좀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당사자 문제를 이게 제가 당사자 부인 얘기를. 그걸 그게 좀 약간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김건희 특검법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도 포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이거를 막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법안 자체를 제가 부적절하게 했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표현해 갖고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왜곡된 뭐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문제 포함해서 뭐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온다고 하면 역시 정치 현안이고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특검법 받아들인다고 하면 확실히 대통령이 국정전환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번 국회의장 민주당 내 경선은 언제보다도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네네. 관심이 있고요.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시면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그냥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야를 중재해 갖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뜻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회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국회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거부권의 행사가 일반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무위원 장관들이 국회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친 언사들을 갖다 남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뭐 자료 제출 요구 같은 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답변들이. 뭐 그런 면에서 국회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는 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생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당연히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개혁 입법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협치 대신 정부 여당과 싸울 인물이 돼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협치 과정 없이 바로 싸우는 과정 아니셨습니까? 네네.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또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그 절차에 의해 갖고 표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 갖고 법안을 통과시켜 갖고 뭔가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영배 의원의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특히 다수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심을 반영하는 또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은 그 과정에서 그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나요? 저는 그 삼권분립 체계하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갖고 입법부를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과정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다수 야당이 가져가는 게 좀 현 상태에서 더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갖고 가게 되는데요. 같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이 갖는 게 맞고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은 다수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특히 국회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견제뿐만 아니라 국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 위상 확립, 권한의 어떤 확대, 그다음 국회 윤리규범들을 갖다 확립하려고 하면 국회를 관할하는 운영위를 갖다가 다수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선 그런데 국회 내에서의 균형과 조화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당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또 여당이 또 책임져야 될 정당들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그 충분히 대화를 하면 좀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의정 갈등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도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회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건 과도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여야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야정 우리 의사분들이 같이 한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네. 뭐 야당이 왜 여기 참여하냐가 아니라 지금 국회 다수당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정 또 그다음에 의사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빨리 만들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볼륨을 높여 DJ도 했었던 배우 최강입니다. 멋모르던 시절 2005년도에 환경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때 환경을 사랑하는 법과 문제성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더라고요. 환경미화 체험이라든지 정크아트, 산에서 줍긴 해서 작품 만드는 거 뭐든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람이 엄청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내게 죽지 않고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크진 않아요. 내 작은 행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 정도인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일상 속에 텀블러 그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겠나 싶지만 그런 거 생활 속에서 잘 하고 다니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업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게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사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강수량의 편차가 다소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밤사이 많은 비가 이미 쏟아졌고요. 앞으로 제주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10에서 40, 전남 해안과 경남은 최대 60mm가량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mm 정도 예상되는데 서울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서울 같은 경우는 3도 내려가는 기온이겠지만 어제 31.2도까지 올랐던 정선의 경우는 20도를 밑도는 등 10도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도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대전 20도, 전주 21, 대구는 17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남해안 쪽은 해상의 안개도 짙게 끼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과거 인천 연수구는 단일 선거구였는데 송도 국제도시 건설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갑을 선거구로 분구가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내다가 연수구 을에 출마해서 낙선한 국민의힘 김기흥 연수을 조직위원장과 함께 총선 후 전국과 정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쉰 게 이제 회복이 좀 됐습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집 나간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수울 선거에서 김 후보께서는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3.01%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했습니다. 패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 패인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제 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중도 보수층이 가지는 그 감정,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부족하더라도 과연 이분들한테 표를 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저는 좀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이른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막 오를 때 제가 보면서 여론조사가 조금 너무 과하게 표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 중 4명 중 1명이 25%까지 지지 득표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현실 인식이 조금 잘못됐다. 그럼 이 현실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그래도 2조 심판에 좀 매몰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현실, 그다음에 총선을 바라볼 때의 그 관점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가라는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파괴력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민심은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죠. 야당 심판이다, 여당 심판이다. 그 여러 가지 어떤 파고가 있었지만 여당 심판이란 정권 심판이라는 그 파고가 훨씬 컸다, 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선 후 지역에서 어떤 활동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 만나시면 어떤 말씀 주로 하십니까? 실은 제가 떨어진 다음 날부터 이제 이른바 낙선 인사, 감사 인사를 놨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했는데 한 4일째 되는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촬영하게 한 건 아닌데 상황인지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초리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텝,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집권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는데
저는 뭐 조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차차 책임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할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잘해서 선택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 또한 이번 총선의 민의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4년 전 선거도 민주당 야당이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일방 독주 형태에 대해서 또 심판을 했고 그때 정부가 또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민심은 협치하라 그리고 책임성 있게 하다. 그렇지만 소통하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여야 공이 숙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영수회담을 합니다.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 회담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5만 원 이게 본인의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25만 원이라는 가지는 이 숫자가 가지는 함의 그리고 또 4인 가구 1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즉자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 저희 쪽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5만 원 받고 더블로 가서 50만 원은 얘기를 해라.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 야당이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럴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최상병 특권 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 우선은 들어야죠. 들어보고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그게 민심의 총이라고 생각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장을 해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라 하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 돼야 되고 협상보다는 협의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에 되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협상이라는 거는 결코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식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런 부분에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협의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의정 갈등이 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지고 어쨌든 한 뭐 결과 절충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한 어느 정도가 뭐가 나오면은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사실상 2년 가까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살짝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거든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고 대표고 야당 대표 또한 이번 총선 민의에 따르면 크게 보면 170여석 더 크게 보면 야당 전체 야권까지 합하면 190석이 넘는 의석의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신뢰를 쌓는 거고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담 정례화 얘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헤어질 때 이번엔 차담의 형식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오찬이든 만찬이든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깊은 내용도 하고 사실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서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당의 대변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인데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입장을 또 진솔하게 얘기하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이 두 부분이 저는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 정례와 여야정 협의체 설립 네. 뭐 그런 말씀하셨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하셨으니까 감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단독 회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8명이 만납니다. 네네. 저는 되게 처음에 놀랐습니다. 8명.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약간의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자분들이 다 빠지고 나서 비공개 면담을 이뤄지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되면 전 나머지 배석자들이 좀 빠져서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그걸 물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민의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면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협치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나의 생각을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식하고 내끝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협치는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이 끝나면은 뭐 협치의 중요한 시작 플러스 국정 기조 전환점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서 약간 조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 총선의 민의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차이를 좁히는 거긴 한데 저는 야당이 총선 민의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달리 보고 있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탈원정 정책,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한일 앞으로 못 관계를 나간다.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유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 건전 재정 기조를 구축하거나 그다음에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시장과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돌아가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본다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는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되고 인지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알리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힘을 썼죠. 그거보다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참패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5일에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많이 얘기하고 김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현실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당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저는 집권 여당 그래 대통령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철학을 당에 전파하고 그거를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그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네. 드러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거칠게 국민들에게 다가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내는 게 저는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최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사실상 거절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우선 대통령이 같이 오찬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타이레놀 2개가 아니라 4개 뭐 10개를 먹어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견이 있다고 비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당이 제대로 중심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국정 철학, 국정의 어떤 정책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 마음이 허하고 혼란스럽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팽배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켜야 될 책임 또한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권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갈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저는 그 두 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과 그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아마도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네. 적절히 이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한 명을 딱 꼬집어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지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내년 재보궐에 이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뭐 선거 얘기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열패감에 놓여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21년 재보궐 선거입니다. 서울과 부산. 그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너질 때 반등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반등을 했던 계기가 21년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물론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으로 오면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단순히 그분들만의 특정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의 어떤 실정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저는 그 재보궐 이기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기기 위해서는 더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영남 자민련이란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영남에서 되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고 헌신하신 부분 존중을 하되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소수고 전국의 모든 예. 국회의원들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른쪽만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 변화와 수도권의 민심을 잘 하고 결과론적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사람이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총선 민의의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실에 할 말하는 여당 수평적 관계인데 총선 참패 직후에 친윤 원내대표를 뽑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그분 대통령의 마음, 네네. 그다음에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대통령과 소통하고 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나중에 와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못하는 거죠. 이게 네. 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울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성인 거를 사측에서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그 노조가 비대위로 계속 바뀌면 협상을 했는데 탁 가가지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친윤의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총선,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다음 텀이 아니라 바로 이번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그다음에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거죠. 왜 변화하지 않느냐. 총선 민의는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했고 저는 아쉬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 그런 얘기가 나는데 김도읍 의원님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그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왜 원내대표로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다 보면 총의가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4년 후 있겠지만 총선에 다시 도전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활동 어떤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실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하죠. 속된 말로 이제 배지를 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 좀 있으면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겠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4년 동안의 과정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에 어떻게 보면 강대강 그게 누구의 어떤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강대강이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세대 교체가 이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음 총선의 민의는 저는 세대 교체고 뭐 어떤 변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외식 물가 상승.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식 물가 비싸졌다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10,000원으로 한 끼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밥값 비싸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고 실제 10,000원으로 밥 먹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쪽의 평균 가격들을 보니까 10,000원 넘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그 포털이 있거든요. 참 가격이라는 포털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지역별로 평균 가격 같은 거 메뉴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1,462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뭐 훌쩍 넘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평균이니까 그런 거고요. 평균의 함정이 좀 있잖아요. 유명한 평양냉면집들 가면은 보통 가격표를 보니까 15,000원 정도 한 그릇에 합니다. 평균적으로도 11,000원 넘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높았어요. 1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한 7.2% 올랐더라고요. 뭐 월급이나 연봉을 7.2%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식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비빔밥도 한 그릇에 평균적으로 1,769원이고요. 이건 5.7% 오른 거예요. 삼계탕은 원래 비싼 메뉴긴 하지만 16,846원. 이것도 역시 좀 더 비싸진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10,000원 아래인 메뉴들도 있는데 뭐 김치찌개 백반 평균 8,000원 정도 했고요.
자장면은 7,069원. 근데 이제 둘 다 한 4%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도 10,000원이 되진 않는데 9,038원으로 평균이더라고요. 이것도 꽤 10,000원 육박하니까 비싸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회식 메뉴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잖아요. 비교적 덜 오르긴 했어요. 작년보다 1.4% 올랐는데 문제는 가격을 보니까 200g 1인분에 19,514원인데 이게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들끼리 가면 보통 1인분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 이상 먹는데 1인분에 거의 2만 원이니까 이제 삼겹살도 싼 메뉴는 아니다. 회식 메뉴 중에 싸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 가격도 많이 올랐죠. 네, 좀 싸게 간단하게 식사하려고 김밥들 많이 먹었었는데 김밥에다가 라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한 세트로 먹어도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대부분 좀 가격이 비슷한데 이제 예. 김밥점 가서 가격표 보니까 기본 김밥 딱 기본으로 나오는 게 4,500원이고요. 뭐 참치김밥 이렇게 하면 5,500원 되고요. 그다음에 라면도 그냥 라면도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뭐 만두라면 뭐 이렇게 일종의 토핑을 좀 넣게 되면 6,000원이 되는데 기본 김밥에 기본 라면만 먹어도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하고 커피는 못 사 먹겠네요. 너무 그렇죠. 비싸가지고. 여기다 토핑 넣고 그러면 10,000원이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네네. 게다가 뭐 김밥 종류도 요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치킨, 멸치 뭐 다양하게 추가 토핑 들어가는데 이러면 훨씬 더 비싸져요. 김밥은 통계상으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 대비 8.6% 올랐고 22년에는 10.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한 19%, 2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게 틀리지 않은 겁니다. 네. 더 걱정되는 건 가격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또 많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밥 얘기했었는데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이 지난 9일에 메뉴 가격 뭐 100원에서 500원 다 인상을 했고요. 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도 4,300원에서 4,500원이 됐습니다. 굽네 치킨도 지난 15일에 9개 메뉴 가격을 모두 1,900원씩 올렸는데 이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고추바사삭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19,9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원이 가까워져서 치킨 2만 원 시대가 사실상 도래를 한 상태가 됐고요. 또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가격 올릴 건데 뭐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빅맥 세트가 한 300원 올라요. 그러니까 원래 6,900원이었는데 7,200원이 됩니다. 피자헛도 5월 2일부터 가격 전반적으로 인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격 부담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중 가격제가 좀 쓰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매장 가격이랑 배달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메뉴를 좀 통상적으로 더 비싸게 받습니다. 파파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 15일에 뭐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올려서 4% 정도 올렸는데 여기다가 배달 메뉴는 매장 판매가보다 5% 더 높게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달 시켜 먹는 입장에서는 거의 10% 가깝게 인상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맞아요. 배달가가 높아져서요. 네네. 소비자들은 외식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외식 업체들은 폐업률이 높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폐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망하는 비율, 그러니까 접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전 수치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폐업률이 이제 일단 결과적인 수치를 전해드리면 21.52%예요. 이 얘기는 5곳 중에 한 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도 좀 놀랍죠. 5개 식당 중에 하나씩 이상이 다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원래 이제 대면에서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식당 찾아가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외식업체들 폐업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폐업률보다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제 코로나19 이후죠. 그때 폐업률이 14.73%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었는데 폐업률이 16.95%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치가 21.52%니까 한 평균적으로 지난해가 6%포인트 더 폐업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이 더 힘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률은 오히려 낮아가지고요. 새로 생기는 가게들은 적고 망하는 가게들은 많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폐업률이 더 높은 이유 뭘까요? 몇 가지 꼽히는데 일단 첫 번째 물가가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식자재 값도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이 오르고 그래서 손님들이 또 안 찾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코로나19 때 배달 전문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요가 지금은 그만큼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달 전문점으로 출발했던 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으면서 그러면서 또 폐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영수회담을 합니다. 그동안 의제 조율에 시간을 많이 써왔는데 의제 열어두고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일단 제안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대통령실에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제를 조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는 모습을 끌어내는 게 또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부합하는 일 텐데, 그 의제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민생 문제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사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의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나. 3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전달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은 민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실을 통해서도 들을 기회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거를 우리도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발 일단 만나자, 자율적 형식을 통해서라도 일단 만나기는 하자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였어요. 보였어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 그 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앞으로 자주 만나자,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격적으로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새로 들어온 이제 정무수석과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 좀 조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입장에서는 열어놓고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첫 발자국을 내딛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해진 것으로는 1시간, 일단 정해진 것은 1시간 차담회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도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각 쪽에서는 이제 3명 정도씩 배석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대1로 직접 따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SNS나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또 본인이 직접 밝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다 논의될 수 있는 테이블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정말로 1시간 차 마시면서 사진만 찍는 이런 모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의 영수회담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지만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성과, 가시적인 성과들 그리고 본인이 총선 민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만큼 받아들여 주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근데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러면은 13조 원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금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세금이고 우리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남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서민들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안이 아니라 뭐 좀 수정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횡재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최근에 5년 동안의 그 순이익의 한 120% 이상을 올해 얻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초과이익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4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이게 정무위원회 올라왔을 때 민주당 쪽 의원조차도 좀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본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이중과세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받아낸 세금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있어서 대출 이전을 지원해 준다든지 대출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좀 도움을 주자라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수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패배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오늘 안에도 어느 정도의 수정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의 낙선자들은 국민들의 민심이 정말 차가웠다. 바닥 민심은 차가웠다.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 정부가 너무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절대 민심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생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총선 전에 뭐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대파 가격 발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하지 못했던 부분, 뭐 사실 시장 가격을 누가 다 일일이 당장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격 자체를 전달한다거나 어떤 지금 민생 현안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든지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부분. 사실 대통령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보고하는 주체는 굉장히 말을 짧게 하는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그 뭐 1시간이면 50분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가 큰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못한다라고 거의 손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니까 하시려면 직접 하세요라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나서 사진 찍는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성과 없는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진만 찍고 나온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소통했다, 난 노력했다라는 모습만 보여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것도 근데 얻어온 것이 없다면은 빈손 회담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실망감을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라는 거는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야당의 당대표라도 나서서 이 총선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전달할 수가 없다. 사실 총선에서 낙선자들과의 만남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낙선자들이 나중에 그 어땠냐, 만남은 어땠냐,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냥 식사였다,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구를 통해서 과연 민생이라든지 현안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갖고 나서서 이제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국민들이 이렇다라는 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 불공 이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들끼리 그냥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면 되는 것이었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간 약속을 잡고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제에 더 열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열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면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는 이야기조차 이재명 하지 대표는 않았겠죠. 어떤 얘기든 하는 건 열려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본인의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서는 이제 민생 관련해서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드시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야 없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여기에 대해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토론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다음번 대선 결국 지도자로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심판대가 이제 오늘의 영수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심도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 언급이 될까요? 저는 특검법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제2요건이 이제 그 발행이 되었었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제2요건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한번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정부로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배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 난항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테이블에 올리기에는 글쎄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승훈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영수회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마치 이 영수회담 자체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온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였고요. 그게 역대 최저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이 영수회담으로 비춰졌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만나서 민생회복 지원금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를 결국 야당 대표도 못했다는 것인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최수근 상병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자체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지 회수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수 여부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지금 또 나온 것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그 경찰 기록 회수 당일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가? 왜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원래는 절대 통화를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 당일에 그렇게 통화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의혹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이것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또 박정훈 대령이 지금 원래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재판을 받아 기소가 되려고 했다가 어쨌든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이런 민심을 전하는 것이 영수회담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까 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지난 주말에도 조사를 받았고 한 14시간 정도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오늘도 다시 소환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처벌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공수처라는 것은 이 기관을 왜 만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오히려 공수처에서의 수사 과정이 뭔가 미진하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래도 공수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관이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고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정쟁화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하고 이게 정말로 돌아가신 최상병에 대한 예의인가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이라는 저는 법안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주제가 많으니까. 자, 특검법 얘기는 양쪽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자. 어쨌든 여야 협치를 위한 그 영수회담 추진 와중에 민주당이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약간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집회부하는 안건에 이제 의결을 했어요. 관련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인다.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곡관리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법안들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들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본인들이 내부 안에서 이것은 조금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결국에는 180석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상은 다 됐잖아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저는 헌법에 굉장히 있습니다. 헌법에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헌법 없죠. 교과서에 보면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아니 챕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헌법 공부를 하셨던 분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거부권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는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프레임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권영석 헌법책이라든지 허영 헌법책이라든지 어느 헌법책을 봐도 기본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와 한계 이런 챕터가 있는데 그걸 헌법 공부를 다 하신 분이 헌법에도 없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제2요구권이라는
그 보기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 아니세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헌법에 없다고 법안에 마셔가지고. 있는 헌법에 네. 있는 규정에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헌법 교과서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인 단어인 것처럼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유공자법이라든지 뭐 가맹사업법 그리고 뭐 양국관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특히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그 영수회담 테이블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만약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회담이 좀 부드럽게 잘 열리게 된다면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하게 헌법에서 지칭되는 헌법 챕터에 있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의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헌법 학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비헌법자로 만드시는 어떤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없다라는 말씀은 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 아닙니까? 5월 29일까지인데 5월 29일까지 가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곧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끝나니까 나는 이제 뭐 손을 놓겠다. 임기 끝날 때까지만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고 이런 것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로 일관하는 9번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지금 최고의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록을 세울 정도 내에 총선에서의 민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좀 이야기를 듣고 받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취지에서 이런 거를 발의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야당의 폭주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이 그걸 또 읽지 못하는 어떤 논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법안이 이제 쟁점 법안이냐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민주유공자법에서 그 가족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금요일 5월 3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이 유력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찐명 대 찐윤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 이 조합은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철규 의원은 지난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하고도 바로 다시 이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동으로 하고 또 공관위원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나서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 누구를 향한 악역일까요? 국민을 향한 악역이 아닌가. 이게 단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여당에서의 원내대표로서의 악역인가. 왜 원내대표가 악역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지지를 못 받을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 성찰을 촉구하고 뭐 이렇게 제2선 후퇴를 호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질 것인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단독으로만 이 총선 참패에 모든 책임을 짓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인가? 이 인재영입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장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욕심을 낸다. 이것은 용산의 어떤 여당에 대한 그립감을 계속 강하게 쥐고 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지 못하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더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을 거의 뭐 중지가 모아가는 모습인데 결국 국회의장에 대한 지금 뭐 논란도 그렇고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선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1인 독주 체제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이었나요? 언론에 본인의 이제 출마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당이 워낙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당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굉장히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지금 3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당선자 총회도 두 차례인가요? 했고 그리고 낙선인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조차도 다 했지만 여기 있어서 나오는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당장 원내대표를 이번 주에 선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형태로 거의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빨리 중지를 모아야 된다. 굉장히 저는 답답해요.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 혼자서 나올 만한 부분인가? 이분이 지금 원내대표 나오신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왜 아무도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니 본래 거론되는 분들 한 4-5명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지금 점점 조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김도읍 의원도 이번에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보다도 오히려 많은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이번 당선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김도읍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수습되고 있지 않는 이 당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 저는 여당에 크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에서 이 관리를 내부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보군조차 못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품격 토론은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그동안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가 수명 연장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노리치의 이스트 앵글리아대 연구팀 등은 계단 오르기를 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24% 낮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환자 등 8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심폐기능뿐 아니라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계단 오르기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월 2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